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유례없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혁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야당 핑계를 댈 수도 없게 됐죠.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된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뉴스의 핵심을 전하는 한겨레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활약해온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박용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한 것처럼 득표율 64.5%, 서울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41명 중에 1등 하셨어요. 예, 예. 미스터 쓴소리로서 1등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비결이 뭔가요? 그거는 뭐 당 안에서는 쓴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예.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게 이제 그 명약이죠. 원래 명약은 입에 쓰고 예. 충언은 귀에 거슬리는 법인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의 역할, 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또 제대로 하는 그런 의원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혹시 유권자가 있으신지요? 간략하게 소개를 하나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맙죠. 우리 네, 기억에 그렇죠. 남는데 네. 제가 중앙버스 정류장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길을 건너서 막 뛰어와서 일부러 따뜻하게 데펴진 뭐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쌍화탕 이걸 쫙 들고 와서 손에 쥐어주고 가신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요? 예, 그분이 그냥 이렇게 주고 고맙다고. 원래 알던 분은 아니고요? 모르던 분이죠.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되게 기운 났고요. 또 한 번은 그 이제 배달의 노동자이신 것 같은데 배달 노동자이신 것 같은데 되게 바쁘게들 움직이시는데 일부러 제 유세차 옆으로 와서 오토바이를 끌고요. 예, 저한테 우리 같은 배달 노동자들 좀 이렇게 신경 써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에 사대보험도 안 되고 또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제 이 다음 뭐 지금과 좀 다르게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혹은 플랫폼 비대면 이런 쪽이 많을수록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그들을 또 어떻게 규정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렇죠. 그 부분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가시는 걸 보면서 21대 국회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를 위할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뛰어와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뭐 꿈보다 해몽이 네, 감사합니다. 유치원 3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때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이 반발이 굉장했죠. 그래서 뭐 선거에서 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이런 경고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말에 비춰보면 사실 선거 결과는 그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떨까요? 어떤 근거로 보시나요? 유치원 3법은 시작할 때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용기를 냈는데 네. 그냥 조용히 묻히고 조용히 뒷골목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이른바 정치적 몰매 네. 그리고 그냥 사장, 퇴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존 F 케네디가 쓴 책 중에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이 한 8명인가의 정치인들, 네. 미국 정치인들의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을 케네디가 정리를 했는데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네. 용기 내다가 다 실패해서 이렇게 사라져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그렇군요. 했거든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이런 비리 문제를 국회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마음 먹을 때는 뭐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머릿속으로 계속 주판알도 튕겨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마침 다행히 언론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줬고 또 마침 다행히도 국민들께서 박용진 편을 많이 들어주신 덕분에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다 잊혀지고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하고 또 행동도 하고 또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줘서 이렇게 뭐 제가 그 법의 통과까지 이뤄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네. 다들 비슷할 텐데 유치원에 보내는 순간 을의 위치로 가요. 맞아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이라든지 유치원의 뭐 그 운영 방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도 못 하는데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또 그 한유총의 깃발 아래 정치적인 압력, 뭐 로비, 그다음에 정치 자금의 후원 뭐 이런 것까지 아주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네.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학부모들은 숫자는 많지만 흩어져 있고 그렇죠. 흩어져 있고 동시에 혹시나 우리 아이들한테 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발언들을 못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웠죠. 네. 그러니까 그 저를 편들어주는 우군 세력들이 없을까 봐서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한유총의 그 계약 연기 투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투쟁에는 반기를 정확하게 들어서 네, 예. 한유총이 무릎을 꿇게 역할을 해주셨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그 뭐 박용진에 대한 그리고 이거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죠. 이 효과도 충분히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당선자들 사이에서 무섭다 이런 얘기 좀 계속 나오죠. 한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박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두려우세요? 그 어깨가 너무 무겁죠. 두렵기도 하고요. 이제는 뭐 제가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데 핑계 댈 세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 이제는 안 되면 거 다 야당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180석 그리고 그 우리한테 우호적인 정치 세력을 다 모으면 뭐 한 190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그렇죠. 실력 발휘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엉뚱한 답안지를 낸다. 그러면 그 국민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답안지를 찢습니다. 그거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다음 선거에 거기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겁나죠. 이제는 뭐 누구 탓할 겨를도 없고 누굴 탓할 세력도 사라져 버렸으니까 오롯이 제 실력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 엄한 선생님은 우리가 내는 답안지가 얼마나 충실하게 나가는지를 뚫어지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는 좀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네. 저는 이제 두 갈래로 봐요.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 행정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개혁 조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도적 변화를 그렇죠. 만들어가기 입법이죠.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전반은 과연 얼마나 했느냐. 제가 우리 대선 공약집 다시 들여다봅시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그렇다고 진짜 대선 공약집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느냐고. 근데 그거를 다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있거든요. 네. 이미 지난 2년 반, 곧 이제 그 당선된 지 3년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시 대국민 공약은 그러니까 행정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언제 봤느냐면 그러니까 그 우리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조국 장관이 혹은 우리 추미애 장관이 그 따박따박 하나씩 해나갔잖아요. 예. 행정 권력을 통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들 검찰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도 다 바꿔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할 수 있었는데 성과가 전혀 나고 있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벌 개혁입니다. 네. 예. 그 말씀하려고 오늘 나오셨죠. 네. 예.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특히나 특정 재벌, 특정 기업, 특정 총수에게 유리하게 법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 것들 찾았었거든요. 네. 2018년도에 제가 얘기했었던 보험업법에 의하면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그 주식을 8%가 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로 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생명은 법적으로 자기 자산의 3% 이상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근데 8%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 위반 아니냐? 법 위반 상태죠. 근데 이걸 누가 감독해야 돼? 금융. 금융당국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엉뚱하게도 보험업
법에 대한 시행령도 아니고 이 밑에 감독 규정, 장관, 금융위원장이 바꿀 수 있는 감독 규정에 이거를 시가로 하지 않고 취득 원가로 하는. 그래서 2018년에 삼성생명 당시 뭐 주식 한 주가 뭐 300만 원이 되네 안 되네 27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취득 원가 5만 원으로 계산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법을 잘 집행하라고 가진 권한을 가지고 이 특정 기업에게 그리고 특정 총수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 네, 네. 막 제가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육위원회로 제가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가셔야죠. 가야죠. 가서 이렇게 아니 제가 삼성전자 못 살게 굴려는 게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가 만일에 그 뭔가 시장에서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수출 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 누구한테 이 영향이 미치느냐면 금융기관인 삼성생명한테 갑니다. 네. 그러면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허브 역할을 해요. 우리 경제에 투자한 것도 많고 여기에 투자한 그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흔들리게 되면 안 되니까 보험업법에 그렇게 장벽을 쳐놨던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네.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법은 좀 지키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럼 뭐 정무위로 다시 가게 되더라도 이 문제는 좀 바로 잡자.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도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했죠. 기대됩니다. 제가 다른 데로 가고 나니까. 예. 네, 좀 아무것도 너무 안 하더라고요.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 하나 좀 짚고 가죠. 이제 열흘 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 만 3년이 됩니다. 대선 공약 100대 국정과제 이거 다시 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몇 %나 지금 이행됐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점수 좀 한번 매겨주시죠. 3년. 저는 51점? 51점이요? 네네.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박한 게 아니고요. 네. 잘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권력을 저쪽에서 쥐고 있어서요. 아니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80% 90%가 찬성하는 유치원 3법을 1년 4개월이나 끌었다니까요. 이른바 발목 잡기. 이거 뭐 아니 이게 침대 축구를 했어요. 네. 경기 자체를 할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논의도 거부하고요. 뭐 절차도 최대한 끌고 막판에 가서는 세상에 1년 4개월 막판에 가가지고는 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끌 대로 다 끌어놓고 이제는 또 필리버스터로 멱살까지 쥐려고 하는 그렇죠. 발목 잡다가 멱살까지 쥐려고 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좀 질려버렸거든요. 이런 국회의 야당 세력이 다수 세력으로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50일이면 적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걸로 배고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80석 주신 거예요, 국민들께서. 근데 여기서 50 몇 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지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화나기 전에 지금 국민들과 약속했었던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행정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밀고 왔었던 방향에서 부진한 것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통해서 해나가야 돼. 다만 여기서 야당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네. 최대한 설명하고 야당에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그 이른바 뭐 황교안, 홍준표 이런 분들한테 설명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들을 때는 저게 맞지라고 하는 순간 국회 180석이라고 하는 다수 의석으로 표결해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100여 석이 뭐 반대하거나 또 발목 잡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저분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들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약간 그 혼절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들에게 저렇게 세게 회초리를 맞아놓고도 아직도 저러고. 그러니까요. 승복을 못 하고 이게 있는 비대위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자기들의 작은 권력이라도 더 유지하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린 상태라면 100석을 가지고도 충분히 뭔가 이렇게 그 방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네. 예전처럼 저분들이 스톱하고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국민의 명령에 어떻게 순응하고 어떻게 적응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방금 이제 그 국정과제 관련해서 재벌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2018년 보험업법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한번 재벌 개혁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쉽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재벌 개혁은 뭐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국민들의 상식 예. 그리고 우리 법을 그냥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과 법.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무슨 뭐 다른 무슨 재벌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규정을 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뭐 말이 차명 계좌지 그 검은 돈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여기에 대해서 그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금융당국이 금융관료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건 해석입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비실명 자산은 세금 걷어라, 많이 걷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는 이건희 회장의 이름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비서 혹은 계열사 사장들 명의로 이름을 빌려준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다. 그럼 비실명 자산이 아니면 이건 뭐예요? 아, 비실명 자산이라는 건요. 뭐 마루치 아라치 로버트 태권브이 뽀로로 뭐 팽수 이렇게 있지도 않은 예명이라도 지어야 되나 보죠. 그런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으면 그거는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 그래서 박용진 돈을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국민 상식이 반하잖아요. 법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24년 동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했더니 저희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뻔뻔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대꾸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게 전문용어로 조진다고 그러죠. 예, 예. 우리 기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업계 용어죠. 이렇게 예. 우리 업계에서 얘기하는 대로 엄청나게 비판하고 닦아 세웠어요. 네. 그래서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세금을 걷습니다. 네. 차명 계좌에 네. 이른바 검은 돈에. 그렇죠. 그래서 그 2017년, 2018년 두 해에 걸쳐서 거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차명 계좌에 1,192억이에요. 많죠. 돈 많이 버셨네요. 예. 그러니까 국고에 이게 뭐 세금을 서민들에게 거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응당 걷어야 될 걸 걷게 되는 거죠. 요런 게 재벌계 첫걸음인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특정한 재벌과 특정한 총수에게 개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그 법을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 우리 전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단계 도약이 필요해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훌륭하고 소중한 그 기업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액이요. 대한민국 전체 GDP의 17%. 삼성전자 혼자. 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이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박용진이 주장하거나 혹은 한겨레가 주장하는 재벌 개혁의 방향이 잘하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훌륭한 기업이 혹은 삼성물산이라든지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한 이 기업들이 왜 쓸데없이 공장 바닥을 뜯어내가지고 거기다 컴퓨터를 감추고 불법 행위를 하느냐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월급을 줘가면서 그들에게 불법 행위를 하도록 해서 지금 8명 감옥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류 또 다른 세계적 기업들과 겨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불법 행위는 막고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리고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들이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의 혁신의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투자는 많이 하는데 뭐 혁신이 안 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혁신에 대한 유발, 보상 행위가 좀 부족하다. 유인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예.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왜 벌어졌느냐? 영국에서 가장 처음 특허법이라고 하는 그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서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그 발명가가 엄청난 돈도 벌고요, 명예도 얻습니다. 이걸 보고 유럽의 모든 발명가들, 모든 혁신가들이 다 모입니다. 영국으로. 예. 두 번째로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후발주자로서 그 세계 최강 기업 그 대국이 되느냐? 이 와중에는 역시 미국도 이런 특허 관련해서 보상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죠. 네. 근데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을 만들면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이 어떻게 해요? 예, 기술은 가져가고 베끼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작은 기업이 뭐 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해서 괜찮은 플랫폼을 만들어. 그러면 바로 네이버가 해버립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크지를 못하는 거죠. 혁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 기존 사업자들이 말은 혁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규제 완화를 시켜달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오히려 진입장벽을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인식이고 많은 네.
우리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지적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의 숨통을 좀 틔워줘야 우리 기업이 혁신적인 성장도 이뤄내고 그 시장 질서에서 바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네. 유튜브가요. 네. 지금은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지주회사의 계열사입니다. 그렇죠. 예, 구글의 계열사인 겁니다. 근데 구글이 그 유튜브를 인수하기 전에요. 네. 그럼 구글은 그 이런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없었느냐? 있어요. 있었죠. 지금도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지분 인수해서 자기 계열사에 넣고 어떻게 이 효과를 서로 엮어나갈 건지를 고민을 합니다. 네. 구글은 그래서 그 알파고라고 하는 AI 회사에 가장 앞서 나갔던, 그러나 창립하고 근 10년 동안 단돈 10원 한 장도 벌지 못한 이 회사도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를 100% 인수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책임 있게 이렇게 하나가는 것이 맞지. 저기가 저런 거해? 그럼 우리도 베껴.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른바 스타트업들이 많고 네. 또 이른바 대박을 친 유니콘 회사가 뭐 몇백 개씩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혁신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 체계,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도 빨리 그렇게 바뀌어야죠. 이것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의 한 방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벌 개혁 그 신념을 정말 강하게 갖고 계신 걸 잘 알 수 있겠네요. 너무 길게 얘기했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나 어떤 혁신, 성장 이런 걸 위해서라도 재벌 개혁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제는 네. 혼자 하실 수가 없잖아요. 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지도 되게 궁금하고 정부도 궁금한데,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이게 어찌 보면 재벌 개혁의 어떤 장벽처럼 장애물처럼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더 크다, 지금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쪽에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현실적 문제죠.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면서요, 두 가지를 이렇게 전제 조건을 걸었는데, 하나는 네. 고용 총량을 유지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을 이제 주식과 연계해서 보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 일부와 그리고 보수 언론과 이제 경제계에서는 뭐 그냥 줘야지 뭐 이걸 갚나라 대출하라 이랬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지난 두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는 IMF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두 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특정 대기업들에게 부의 편중, 그리고 그렇죠. 이들이 더 세력을 확장하는 식으로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IMF 이후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경제력의 그 불평등한 심화는 2008년 이후에 더 심해진 거거든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떠한 반발과 불만이 있더라도 이걸 잘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지원인데, 기업의 회생이 그리고 기업의 새로운 발전이 사유의 개인적인 어떤 이득으로 취해지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네네. 이런 설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생은 사회적인 어떤 그 새로운 도약과 발전과 연대를 통해서 네. 결과들이 이제 맥을 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가 그런 부분을 잘 짚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에 대한 어떤 뭐 그동안에 뭐 논쟁 수준에 있었던 것들이 막 풀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일종의 기본소득 그렇죠. 입니다. 일부 정치 세력과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실험적으로만 토론되고 있었던 상황이 느닷없이 현실화되는 이런 것과 이런 사회적 대변화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택근무, 그렇죠. 온 사회에 다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중학생 둘. 뭐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뭐 아이들이 속옷만 입고 등교를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집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도 한 명 있습니다.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좀 뒤뚱뒤뚱하면서도 이 방향으로 가요. 그 재미있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세계적인 이 대충격에서 대한민국처럼 준비돼서 스타트하고 가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도 화상 뭐 회의 혹은 그 학교 인터넷 등교 이렇게 하다가요. 네. 화들짝 놀래갖고 다 다운되고 중단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새로운 도전자의 어떤 모습, 새로운 어떤 그 선두주자의 모습, 모델을 만들고 제시할 수 있겠구나. 네. 이거를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델링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기준을 표준화를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혁신의 어떤 그 에너지들을 끌어올리고 기존의 장벽들은 낮추는 의미에서의 규제 개혁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여쭤봤던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재벌 개혁 관련해서. 박 의원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원 3법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다 네. 찬성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당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대하고 하더라도 당론은 따르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같은 한 덩어리, 한 배를 탄 그 정치 집단으로서의 네. 그 어떤 영향력도 높이고 그 효과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게요. 네.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면에 국민들과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당론이야. 있죠. 예. 그거야말로 당론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그 성경책 같이 이렇게 들고 오려고 그랬던 이유는 네. 그 문구 하나하나를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건 좀 합시다. 여기 분명히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그리고 혁신 성장을 위해서 공정 경제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갑시다. 두렵고 귀찮고 저항이 있고 동의가 잘 좀 되지 않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할 생각이 있고 네. 또 민주당 안에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기대해 다수를 보겠습니다.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저희도 국정과제를 좀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네. 재벌개혁 말고도 지금 국정과제 46번을 보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전 총리 등 몇 분이 종부세 일부 완화 이런 얘기들을 들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이것도 국정과제인데. 그 종부세만으로 그 대선 때 약속했었던 어떤 뭐 서민주거 안정이라든지 혹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 대한 척결, 네. 요게 해결되진 않는 그렇죠. 거죠. 물론, 예. 그리고 이제 종부세 때문에 이른바 20년, 30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들과 네. 관련해서도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소득도 없는데 그러면 이 집 벽돌을 헐어서 세금을 내랴. 뭐 이러는 분들도 있는 걸로 있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잡기는 잡아야 될 텐데요.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 되게 불합리하네요. 그런데도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그럼 그 집 팔고 딴 데 가서 더 좋은 조건에서 사시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부여잡고 그렇죠. 그런 왜 취지죠. 세금을 안 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 양단이 있으니 뭐 저는 조정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언제든 이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마치 부동산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혹은 세력들에게 네. 또 다른 기득권 유지에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빌미를 줄 수 있죠.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침 또 지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중에 양정숙 당선 네, 예, 예. 이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제명하고 뭐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민주당이 지금 검증한 인사잖아요. 그리고 사실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예. 왜 못 걸러낸 걸로 보시나요? 이건 당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책임 회피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그거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도 물론 불구하고 그렇죠. 예. 당의 의원으로 재선 의원으로 책임감 느끼느냐 물으신다면 100% 책임감 느끼고 국민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 따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취재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지금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여러 가지 예, 뭐 예. 그 부적절한 처신과 태도 혹은 그 변명과 거짓말 예, 예. 예, 이런 부분에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공천을 주던 시점에도 이미 확인이 됐었다. 만일이 그렇다면 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거 걸러내라고 그거를 그렇죠. 심사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진행됐을까에 대해서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떨어져서 당에서 그 어떤 우리가 좀 그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없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에게 제가 좀 촉구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슨 뭐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명예를 위한 명예직이 아닙니다. 특히나 비례라고 하는 자리는 그렇죠. 본인을 보고 투표를 해준 것이 아니기 당을 보고 때문에요.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으면 그 물러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정치를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사법개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부여해준 어떠한 정당성도 다 걷어가 버린 마당에 그리고 본인에게 공천을 주고 본인과 함께 하자고 있었던 당이 데친 마당에 뭐 하려고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네. 이제 사실 오거돈 시장이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일이고요. 예. 수사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처벌되길 바라고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그 소속 후보였고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뭐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낮은 자세로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 저 역시 그분하고 이렇게 악수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쩌다가 참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황당하죠.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재선 박용진 의원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 아까 말씀하셨죠? 재벌 개혁 강조하셨는데 정무위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원내대표의 예. 정권이니까 예. 잘 보여야죠. 이번 네. 선출되는 원내대표한테 잘 보이랍니다. 1등 하셨으니까 되겠죠. 예. 자,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지금 금태섭, 김혜영 의원이 지금 없어요. 이제 21대에는 이른바 미스터 쓴소리 3인방이었는데 이제 혼자 하셔야 돼요. 더 세게 하실 겁니까? 저는 초선 어떻게 보세요? 초선들. 아직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네. 좀 더 봐야죠. 근데 국회의원 선서를 하는 순간 있잖아요. 예. 그 마치 우리 종교 뭐 일부 종교 얘기긴 합니다만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저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여기에 물이 이렇게 성수가 이렇게 흘러갈 때요. 예. 그 이상한 느낌. 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거듭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국회에서 개원식 할 때요. 선서할 때 그 느낌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처음 상임위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인사할 때요. 기껏 해봐야 앞에 한 뭐 50명 정도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보좌관 기자들 합쳐서 떨립니다. 제가 많을 때는 10만 명 앞에서 연설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리고 뭐 방송국에 생방송에 수천 번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떨렸어요. 저 그렇게 떨린 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 도움을 받았는지, 누구랑 친한지를 다 떠나서 무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밟아갈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역할과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의 쓴소리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저는 바른 소리 그리고 해야 할 일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피곤하죠. 네. 힘듭니다. 그렇죠. 그거 즐겁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니까 정치인이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진영 논리 입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 진영으로 박수 받을 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이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선출직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진영 논리에만 휩싸이지 말고
그 본인이 해야 할 일과 또 해야 할 소리를 힘들더라도 하는 게 맞다. 저는 우리 초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삐딱선을 타겠다는 게 아니라 네. 소신을 잃지 않고 소신 있게 정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초선 의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한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진영 대립, 뻔한 인물론, 달코 다른 정치문법을 지겨워한다. 재선이 되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활시위를 당기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실 건가요? 한국 정치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단락, 네. 뻔한 진영 논리와 이런 인물론, 뭐 세대론 이런 것들로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함선이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지도층과 뭐 기업, 관료, 정치인들 이런 지도층이 선상 파티에만 이렇게 빠져 있다. 예, 예. 그리고 누구도 저 배 밑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발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대한민국호에 위기 의식을 발동하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편한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되게 위험해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하지만 곧 2030년이 되면 우리 인구 전체 45%가 고령 인구에 편입되는 황당한 상황이 지금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10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자꾸 되물어야죠. 그런 사회를 준비하려면 노동개혁도 필요합니다. 네. 연금개혁도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다 기득권 세력들과 싸워야 어렵죠. 됩니다. 네. 민주노총하고도 후닥후닥 해야 되고요. 근데 연금개혁 때문에 세대 갈등도 빚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해야죠. 그런 거를 미뤄두고 계속해서 선상 파티만 한다.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면 정치권에 균열도 내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한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의치 않고 소신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금 재밌는 질문 같아요. 이건 우리 김지혜 작가가 반드시 하라고 하는. 예. 선거 과정에서 애칭을 진이 예. 하셨다면서요? 예. 진이 하면 제일 유명한 인물은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죠. 진이가 못하는 일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뭐죠? 저도 몰랐는데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살인, 부활 등 생사를 돌이키는 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일, 그다음에 소원을 늘려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박용진이가 21대 국회에서 절대 못할 세 가지는 뭔가 여기서 다짐을 하고 가시라고 합니다. 절대 못할 세 가지? 예, 해선 안 될 세 가지. 해야 할 일 앞에서 좌구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예, 좌구우면 안 하시기로 했고요. 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반발과 비판이 두려워서 소신을 꺾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네. 저에게 준비 안 한 봐. 멋진 말이 아까 생각났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네. 생각하시죠. 일단 뭐 할 일은 하고, 예.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저에게 역할이 주어지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는다. 네. 칼이 날라와도 맞겠다. 네. 저도 이미 이제 마지막 40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더 나이 먹고 네. 더 이렇게 되기 전에 뭐 역할을 자임하기도 하고 네. 또 역할이 오게 되면 피하지 않는 정치적인 그 역할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21대 국회 한 번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님 21대에서 활약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한겨레 라이브 자주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테랑의 역설.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낼 것 같지만 운전 경력 15년이 넘는 베테랑들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낸다고 합니다. 초보는 미숙해도 조심스러워서 사고가 나도 작은 사고에 그치지만 경력이 많은 운전자는 지나친 자신감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방심이 화근이겠죠.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방심하는 순간 부주의한 국정 운전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양정숙 당선자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4년간 부동산으로 재산을 43억 원 굴린 것만으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탈세까지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4년 전에 20대 총선 때도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고 이어서 민주당 몫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시민당이 이 사람을 제명하고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어딘가 크게 뚫린 구멍을 메워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오랜만에 긴 연휴입니다. 제주도에만 18만 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에 확 풀어질까 걱정스럽죠. 마음 편히 쉬고 즐기되 생활 방역, 위생 수칙 준수, 여기에 방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한겨레 라이브 김진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린이날은 방송을 하루 쉬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